모두 안녕하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다들 즐겁게 지내시나요? 저처럼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동안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서 사연감이 없어 늘 구독자로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근 1년간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이혼하셔서 아빠와 고모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데 간략히 설명하자면 저와 아빠를 버리고 상간남과 살림을 차렸고 슬하에 아기까지 낳으며 잘 살고 있답니다. 어쨌든 아빠는 재혼을 선택하진 않고 저를 제대로 키우시려고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젊은 시절을 보내셨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집에서 쉬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죠.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평수가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가 나중에는 분점까지 내시며 대박을 내셨습니다. 메뉴는 서민 음식인 갈비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다가 드시는 매우 인기 있는 맛집이었답니다. 제가 18살 무렵 아빠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건물을 통째로 인수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고생하셔서 크게 복을 받으셨죠. 그런데 1, 2년 뒤에는 건물을 2개 더 인수하셨습니다. 10층짜리 2개 상가와 7층짜리 상가까지 3채를 운영하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걸 하시려고 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까지 매번 물으며 저와 쌓지 못한 추억을 주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답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1년간은 아빠와 자주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번화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돼 입시 준비할 때가 와서 공부에 집중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빠는 상가 3곳을 돌며 관리도 하시고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시기도 했습니다. 큰 점수를 받진 못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 몇 군데에 붙을 점수가 나와서 자취를 할 필요는 없었답니다. 아빠가 첫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이후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빠의 영향을 받아 많이 검소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겨내보고 싶어서 대학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마음이 여리고 약한 분이셔서 힘들면 언제든지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을 나왔고 곧장 취직을 해서 앞가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바늘구멍에 들어갈 경쟁률을 한 번에 뚫는 행운을 가지게 됐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온 힘을 다해 오래오래 다니기로 다짐했고 아빠에게 배운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정말로 일이 많더군요. 정시에 퇴근을 해본 날이 5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야근에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저처럼 일에 매진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청년이 수백만 명이라는데 저는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에 다녔네요. 그렇게 대리를 달며 30살이 됐고 곧 직장 생활 말고도 다른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말이에요. 대학 때 사귀어보고 회사에 들어와 바빠서 소개팅할 시간조차도 없었는데 일로 만나게 된 사람과 인연이 됐습니다. 그이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한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몇몇 동료들은 경력직으로 들어온 그이에게 텃세를 부리거나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소리씩 했답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따돌리는 걸 몸서리치게 싫어해서 제 상사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이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됐고, 저 또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고맙게 받아줘 연인이 됐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예쁜 사랑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친정아빠는 예비 남편을 보시고 크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냥 다 좋다는 말씀만 하시며 허허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씨 댁에 인사를 갔는데 제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평범한 상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빠가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아빠의 부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무조건 밝혀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만 전해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밥집 하는 아빠랑 둘이 살아왔다고? 난 현수가 하도 자랑을 많이 하길래 대단한 집 딸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나. 하시며 언짢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시고 있었는데 잘 사는 사돈집이기를 바라신 모양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했으니 그걸 뿌리 뽑아줄 사람이 며느리가 돼주길 말이죠. 시아버지 역시 택시기사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평범한 집안 딸이라는 말에 크게 실망하시더니 결혼시킬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잘 사는 집 딸과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고 대놓고 마음을 전하셨죠.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얼마 뒤 예비 남편이 저희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 혼자 아빠 식당에 갔다가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건물 세 채 주인이라는 걸 엿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이 사실을 바로 시부모님께 알려드렸고 저는 다시 시댁 부모님께 초대를 받았답니다. 제 아빠의 위치를 알게 돼서 그런지 저에게 대하는 게 180도 달라지셨어요. 말끝마다 우리 새애기라고 호칭을 붙이면서 아주 귀하게 대해주셨네요.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말은 당연히 전해주셨고 하루빨리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건방지긴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빠가 부자인 건 맞는데 제가 똑같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의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저희 아빠한테 도움받으실 생각이 있으시거든 접어주시길 바랄게요. 제 말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대답하셨습니다. 너 너무 거만하다. 돈 있는 집안이라는 걸 숨긴 것도 모자라 우리더러 빌붙지 말라고? 야, 누가 도움 받겠다고 했니? 우린 그저 아들이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허락하는 거야. 너 같아도 네 아들이 있는 집에 장가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아, 제가 괜히 오해를 했네요. 저는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기분이 좀 그렇긴 하다만 네가 사과를 하니 어떡하겠냐? 어른인 우리가 참아야지. 알았으니까 바로 상견례 날짜 잡거라. 우리가 사돈어른 시간에 맞출 테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거라. 그래서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됐고 양가 부모님이 신혼집과 혼수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존중해 주셔서 손을 벌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모든 게 제 생각이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동의해 주셔서 신혼을 작게 시작하기로 했네요. 그이와 저는 회사 근처 저층 빌라를 마련했는데 주거 공간도 딱 좋았고 주변 편의시설도 많아서 아주 만족했답니다. 특히 회사가 가까워서 차가 필요 없어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을 잘 보내는 와중에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남편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이가 과장 진급을 앞두고 무리하게 매출을 내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답니다. 여러 작은 업체에 물품 제작을 맡겼는데 모두 불량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선 약 1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됐죠.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이 정도 손해는 큰 문제였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이는 감사팀과 법인팀의 조사를 받게 됐고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답니다. 분위기는 점점 그이가 잦은 퇴사를 해야 할 것처럼 됐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버티고 있으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이는 잦은 퇴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노력으로 대기업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네요. 남편은 퇴사 이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인력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아 재취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회사를 노리다가 눈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그이가 들어갈 자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백수로 3달 넘게 지냈어요. 한 달 정도는 마음 정리도 하고 휴식을 하라고 내버려뒀는데 점점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핑계로 태평하게 먹고 놀기만 했답니다. 저는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일자리가 없으면 알바라도 해. 요즘 배달기사가 대세라더라.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직원만큼 번다고 했어. 이렇게 빈둥대지만 말고 알바라도 하란 말이야. 나더러 배달 알바를 하라고?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인재를 남의 밥이나 배달하면서 돈을 벌라고? 아니,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 그만이지. 왜 직업에 급을 매기고 있어? 당신 이렇게 백수로 사는 거 부끄럽지 않아? 제가 뼈 때리는 충고를 하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그이는 화를 내지 않고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입을 떼더군요. 자기야, 나 사업해보는 게 어떨까? 나 정도면 사업가로서 자질이 충분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한테 조금만 투자받아서 시작하면 금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결국은 우리 아빠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야? 내가 결혼 전에 확실히 말했었지. 아빠가 부자지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당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당신도 참.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면 좋은 거지. 뭘 그리 열을 내고 그래? 나한테 그 정도 투자금을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됐다. 알았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해. 나가서 알바를 뛰든 취직을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이는 입을 쭉 내밀며 짜증스럽게 대답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 상황이 안타깝고 안쓰럽긴 하지만 아빠한테 도움받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수로 며칠을 더 지내고 나자 아빠가 먼저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사업 투자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주 궁금했죠. 아빠는 남편에게 사업 자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처음 열었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해보고 나중에 능력이 되면 가게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반대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잘 살길 바래서 찬성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투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며 퉁명스럽게 싫다고 대답했고 바로 자리에서 떠나더라고요. 배가 불러 터졌는지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몇 번이고 남편에게 아빠가 성공한 과정을 세세히 이야기해주며 그이에게도 훗날 건물주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신 그 식당이 보통 식당인 줄 알아? 우리 아빠 건물 세 채를 사들이게 해준 대박 맛집이라고.
코로나 시국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야.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 자리 주신다는데 그걸 바보같이 걷어차니? 이 바보야? 식당에서 일하는 게 힘들잖아. 그리고 난 평생 공부하고 일만 해와서 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칼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언제 사장 되냐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아빠는 뭐 요리에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아? 많은 시련 겪고 그 자리에 오르신 거라고. 당신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그래? 설마 식당 직원으로 일하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던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아빠 식당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청소와 설거지부터 시작한 남편은 직원들과 점장님에게 예의 바르게 잘 대했고 손님들에게도 깍듯하게 대접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일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이는 식당 마감이 되면 요리를 배우고 재료 다듬는 것과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씩만 자며 열정적으로 일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회사에서 더 많은 일을 자청했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일을 추가로 하다 보니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하는 게 재밌고 체질에 맞아 일주일에 겨우 하루만 푹 쉬고 나머지 요일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1년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아빠는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아주 잘해줘 믿음이 간다며 가게 사장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면 더 크게 발전시킬 거라 확신하면서 남편에게 선물로 아빠 식당을 주셨죠. 그이는 1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뤘다며 무척이나 기뻐했고 아빠가 운영할 때보다 더 크게 성장시키고 성공하겠다는 말을 연신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거의 식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저 또한 진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다들 저희 부부더러 돈독이 오른 커플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바쁜 삶을 지내고 있어 아이 갖는 걸 내후년쯤으로 미뤘어요. 각자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했죠. 남편은 식당 사장이 되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술도 한 잔씩 하고 들어왔답니다. 너무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뭐라 한마디 할까 하다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눈 감아주고 넘겨버렸습니다. 얼마 뒤 오랜만에 아빠와 둘이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을 볼까 말까 한 아빠를 먼저 찾아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같이 봤답니다. 그런데 아빠 얼굴에 그늘이 진 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표정만큼은 미소천사 그 자체였던 아빠가 말이죠. 이에 저는 바로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내가 근래 본 아빠 표정 중에 가장 힘들어 보여.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게...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건물 관리하면서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좀 짜증이 난 거야.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정말이야? 겨우 상인들하고 마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거 맞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래도 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무슨 일이든 다 잘 풀어버리는 능력자 아빠잖아. 그거야 알지. 그런데 지금 표정은 진짜 안 좋아. 고민거리 있으면 자식한테 털어놓고 좀 그래봐. 혼자 속 썩지 말고. 알았다.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 너한테 꼭 먼저 말하도록 하마.
아빠와의 데이트는 재밌긴 했지만 어두운 아빠 얼굴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런데 얼마 뒤 아빠의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뜸하게 왕래하던 시부모님이 호출해서 시댁에 갔더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셨어요. 새아가, 그동안 잘 지냈냐? 우리가 널 부른 건 말이야. 그 아무래도 사돈 어른한테 한 번 더 손을 벌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더 손을 벌려야 한다뇨? 혹시 저희 아빠한테 돈 빌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 우리가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이 사돈 어른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실은 네 시아버지가 택시회사 차리는데 사돈 어른이 목돈을 내주셨다. 그래서 택시 운수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택시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어. 네 시아버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처음부터 다시 듣게 됐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었는지 택시회사를 차리겠다고 아빠를 찾아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셨답니다. 누구에게 한 번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아빠는 제 시부모님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어드린 것이었죠. 시부모님이 빌린 돈이 5억이라는 큰 금액이었고 택시회사를 차린 지 1년 만에 쫄딱 망한 것도 모자라 큰 빚을 지게 됐다네요. 10억이라는 돈을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시댁을 살려달라 부탁하려고 저를 호출하셨던 겁니다. 제가 아빠한테 의지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랬는데 시부모님은 철저히 제 말을 무시했고 저 몰래 마음 약한 아빠한테 제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꼬신 거죠. 이때 화가 불끈 나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시댁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이는 시부모님이 돈을 빌려 택시 운송업을 한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쫄딱 망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양가 식구 중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건 저 하나였죠.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어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네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아빠한테 10억의 빚을 갚아주면 어떻겠냐고 말하는데 기가 차고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이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우리 부모님이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장인어른한테 부탁 좀 해줘. 뭐? 당신 아주 태평하고 뻔뻔하다.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돈을 맡겨두기라도 했어?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 큰 돈을 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니? 여보,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마. 어차피 장인어른 가쁘잖아. 건물이 세 채나 되고 개인 재산도 어마어마하잖아. 그거 혼자 다 못 써.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참에 건물 하나 정리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노후자금까지 드리면 딱이겠는걸?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건물 하나만 팔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호강하면서 살 텐데 말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를 황당하고 돌아버리게 했습니다. 눈이 뒤집혀버린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부모님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두 분 진짜 너무하세요. 저 몰래 아빠 돈으로 사업한 걸 비밀로 한 것도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업 망하고 낸 빚을 우리 아빠더러 갚아달라고요? 두 분은 양심이나 자존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분한테 절대 그 큰 돈 주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새아가,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우리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업한 이유는 다 너희 때문이라고.
우리도 네 아버지처럼 성공해서 뭔가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핑계 좋으시네요. 어머님,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두 분과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 결혼 생활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이혼을 예고하는 말을 했더니 남편 눈이 번쩍 커지면서 바로 무릎부터 꿇더군요. 또 시부모 역시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과 내가 겨우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게 다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장인어른한테 돈 이야기 꺼내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반성하고 계시다고. 세아가 진짜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어. 어른인 우리가 철이 덜 들었나 보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사돈 어른께 돈 갚아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살려다오. 세 사람이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와 구걸을 비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이혼하고 세 사람을 처절하게 지옥에 떨어뜨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해보고 싶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 갈등하던 저는 결국 아빠한테 말씀드려 시댁의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이번 일은 아빠한테 사죄하고 해결할 테니까 다시는 우리 아빠한테 돈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꼭 다 갚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니까요. 고맙다, 세아가. 진심으로 고맙구나. 네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사돈어른 돈을 다 갚고 죽겠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저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튿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빠를 찾아갔답니다.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을 살려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을 띄웠습니다. 아빠, 다 들었어. 나 몰래 시댁에 돈 해주셨지? 그리고 얼마 전에 쫄딱 망해서 10억 달라고 찾아오고 말이야. 아빠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딸을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아이, 그게 말이다. 네 시부모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네가 박서방이랑 잘 사는데 괜히 다툼이 날 것 같아서 말이야. 게다가 다른 집안들도 다 돈 때문에 중내산해 하는데 네 시부모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연세도 나보다 많으니 계속해서 일하는 게 힘드셨다면서 사업하고 싶다고 부탁하는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겠니? 그렇다고 나한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은 건 너무했어. 대충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어제처럼 크게 놀라고 흥분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아빠, 지난 일이니까 더는 탓하지 않을게. 아빠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 더 말하겠어. 아빠, 우리 시부모님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던데.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네 시부모가 진 빚을 알아봤더니 이 택시 운송업을 하면서 택시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았더구나. 그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아주 재미나게 지냈다고. 요즘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다곤 하지만 네 시부모는 그 전부터 빚 때문에 힘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시부모님 생각보다 더한 사람들이구나. 아빠, 다 말해봐요. 그러자 아빠는 이번에 남편의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박서방도 크게 문제야. 네가 회사 일에 바빠서 잘 모르고 있겠지만 이 박서방은 가게 사장이 된 이후로 제대로 일하지 않았어. 이 직원들에게 일 다 맡겨버리고 골프 치러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녔다. 내가 경고하면 그때만 정신 차린 척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나사 빠진 놈 마냥 돈이나 쓸어 다녔다고.
또 박서방이 가게 맡고 나서는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어. 가게 돈을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흥청망청 쓰기 바빴다고. 아빠, 그게 진짜야?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혼하고 혼자서 널 키우면서 외롭게 한 죄책감 같은 게 들었나 봐. 네가 박서방이랑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괜히 돈 문제 때문에 가정에 균열이 갈까 봐 걱정됐어. 아빠가 돈이 많으니 그 정도는 눈 감아주면 되겠다고 싶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후회한다. 처음부터 너한테 말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게 말이야. 예비가 많이 우유부단했다. 미안하다, 딸. 아빠한테 답답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이혼 가정에서 절 키운 아빠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저는 아빠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댁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10억의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보류하라고 말씀드렸네요. 시댁 식구가 어디까지 막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빠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는 흥신소 소장을 찾아갔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의 과거 행적과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샅샅이 털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정보를 제 손에 입수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부모님은 10억의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아빠 돈으로 뽑은 외제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표정들이 좋아 죽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부모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열었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시작됐어요. 여보, 어제도 빚쟁이들한테 연락이 20통은 왔어. 택시기사들 밀린 월급도 못 주고 있어 고소하겠다고 난리라고. 며느리년이 지 애비한테 잘 말해주겠지? 우리 빚 다 갚아주고 노후자금까지 챙겨주려나? 지가 어쩌겠어. 우리가 시부모인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사람 새끼도 아니지. 여보, 걱정하지 마. 그 집 모녀는 우리의 호구야. 앞으로도 계속 빨대 꽂고 등골 쭉쭉 빨아먹을 거라고. 내가 왜 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양반이 우리 돈줄이 될 걸 확신해서 허락한 거란 말이야. 나중에 건물 하나 더 넘겨받을 계획을 세워야겠어. 인생 기니까 천천히 밟아가면서 뽑아먹자고. 역시 당신은 현명한 여자야. 그럼 난 빚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이 며느리녀는 왜 이렇게 굼뜬 거야? 우리가 돈 해달라고 빌었던 게 나흘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그녀는 내 아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무조건 돈 내놓을 거야. 그때 눈빛 못 봤어? 우리 현수한테 푹 빠져 있다고. 시부모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결혼 자체를 돈 때문에 승낙했다는 말을 들으니 많이 역겨웠습니다. 이어서 흥신 소장이 전해준 다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었는데 시부모가 한 짓들은 아주 작은 애교였더군요. 흥신 소장이 소형 카메라를 남편 허리띠에 몰래 달아놨는지 동영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이는 대낮에 식당에서 나와 술집을 들어가더군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노크를 하자 여종업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빠 왔어? 원래 이 시간엔 영업하지 않는데 오빠 때문에 기다렸던 거 알지? 야, 이년아. 그래서 오빠가 따따블로 주잖아. 어서 들어가자. 한상 가득 차리고 기집애들 전부 집합시켜서 내 앞에 데려다 놔. 알았어. TV랑 술값 모두 따따블로 줘야 해. 우리 애들 잠도 못 자고 있단 말이야. 얼른 들어와서 돈 좀 뿌려줘, 오빠. 걱정하지 마. 이 오빠는 365일 불끈하다고. 오늘도 이 사랑 넘치는 사나이가 열정만큼 돈다발 뿌려줄게. 동영상은 곧 술집 룸으로 이동했고
남편이 여러 명의 술집 아가씨들과 러브샷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더군요. 아빠 식당에서 챙겨온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테이블 위로 뿌리더군요. 여태껏 아빠 식당을 물려받아 이런 식으로 돈을 써온 걸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나중에는 아가씨 한 명을 남기고 모두 내보낸 뒤 룸에서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 눈에 보인 더러운 영상은 큰 충격으로 안겨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쉽게 내리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확인하자 흥신소장이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도 남편이 술집에서 놀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제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남편 놈을 현장에서 잡을 기회가 생겨서 불이 나게 뛰어갔답니다. 흥신소장이 같이 따라오며 자기도 돕겠다고 하더군요. 술집에는 조폭들이 있으니 쉽게 쫓겨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윽고 술집에 들어가자 조폭들이 로비에서 무슨 일로 왔냐며 묻더군요. 이에 흥신소장이 단번에 제 앞에 기절시키고 저를 남편이 있는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술집 여자와 테이블 위에서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이는 얼큰하게 취했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새로운 년이야? 아, 꽤 이쁘네. 너는 이따가 들어와. 이따가 오빠가 놀아줄 테니까. 이 정신나간 등신 새끼야. 내가 술집 년으로 보이냐? 얼마나 술을 떡이 되도록 처먹었길래 지 마누라를 술집 년으로 보고 지랄이야. 완전 발정난 짐승이 따로 없네. 이 개자식아. 지금부터 니놈 새끼가 여기에 들이부은 돈만큼 처맞을 줄 알아. 저는 흥신소장이 건네준 곤봉을 들고 남편 놈의 맞박을 한 대 갈겼어요. 그러자 술이 깨는지 저를 알아보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설마 내 뒤밟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 썩어빠진 짐승놈아? 너 오늘 임자 만났어. 이놈이 다신 이런 짓 못하게 뒤지게 패줄 거야. 저는 술집 여자를 쫓아내고 곤봉으로 사정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팔, 다리, 대갈통, 등짝을 사정없이 갈겼고 남자의 가운데 딸인 중요 부위까지 연타로 갈겨버렸답니다. 테이블 위에서 몽둥이로 찜질하던 남편은 제가 휘두른 곤봉을 피하려고 점프했는데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코를 박고 자빠졌습니다. 그이는 개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일탈 같은 거 하잖아. 사실 당신이랑 나랑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풀 데가 없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길 찾아온 거야. 나랑 잠자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일주일에 2번이 적었어? 그래서 매일 술집 와서 이러고 놀았던 거야? 이제 보니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게 참 많은 놈이네. 안 되겠다. 아직 속이 풀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맞아봐. 이 발정난 개 같은 놈아. 저는 어김없이 곤봉으로 그이의 중요 부위를 실컷 두들겨 패줬습니다. 고자가 되든 말든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었으니 저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개패듯이 패줬답니다. 이윽고 제가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흥신소장이 곤봉을 빼앗으며 말리더군요. 조금만 더 팼다간 진짜 송장을 치르겠다면서 말이죠. 결국 그렇게 몽둥이질을 끝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술집에서 불법으로 2차를 치르고 있으니 빨리 와서 처벌하라고 했죠. 경찰들은 10분 만에 왔고 발가벗고 있는 남편과 술집 여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술집 사건으로 감옥을 보내진 못했어요. 그이는 벌금과 성교육 처벌을 받는 것으로 바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먼저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친정 아빠한테 받아간 돈을 내용 증명서로 보냈답니다.
아빠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으신 데다 계좌 이체로 줬기 때문에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네요. 고소장을 받은 시부모님과 남편은 일이 커졌다는 걸 알고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네 발로 기며 오열했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걸 사과하며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아유, 이 열빠진 놈아. 그러게 왜 술집을 다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네 놈이 좀 조용히 살았더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세아가, 이 녀석도 뉘우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두고두고 옆에서 두들겨 패주면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렴. 사돈어른, 저희를 진짜로 생지옥으로 몰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돈의 돈을 갚겠습니까? 아빠는 제가 언지를 들여서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가 대화한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두 사람이 우리 모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했죠. 이에 시부모님은 저와 아빠한테 큰 절을 올리며 사과했습니다. 사돈어른, 며느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막말을 했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며느님. 저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떠든 농담 같은 거라고요. 저에게 며느님 거리며 존칭을 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미 끝났어요. 이제 세 사람은 나란히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실 겁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설마 이런 결과를 생각 못하고 돈을 빌리신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셨을까? 여하튼 돈을 갚든지 감옥에 가든지 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동안 저 바보 만들고 아빠한테 빨대 꽂은 대가를 제대로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만 쇼하고 그만 돌아서 나가요. 제가 확언을 하자 시어머니는 용서 비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는지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오살할년아, 그깟 돈 좀 나눠 썼다고 우릴 고소해? 네 애비는 돈이 썩어나도록 많잖아. 건물 하나 팔면 우리 빚 갚고도 수십억이 남잖아. 같은 식구끼리 돈 좀 나눠 쓰자는데 감히 고소를 해? 그리고 내 아들이 왜 바람을 피웠겠냐? 니년한테 매력이 없으니까 밖으로 돈 거라고, 이 애미 출타한 년아. 이거 놓으시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예요? 난 늙은 년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란 말입니다. 이년아, 우리 식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니년 아장내기라도 해야 속이 풀릴 거 아니냐? 나한테 돼지기 싫으면 당장 돈 내놔. 우리 돈 내놔! 눈깔이 뒤집힌 시어머니를 대하려면 똑같이 미쳐야 해서 저도 눈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손모가지를 비틀어 버리자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바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사정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매운맛을 보여줬죠.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달려들었는데 몰래 숨어있던 흥신 소장이 모습을 드러내며 두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쉽게 제압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 개거품을 물었고 흥신 소장의 손에 쫓겨났답니다. 이혼 재판이 먼저 열렸는데 남편이 외도한 것과 아빠 가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천덩벌거숭이처럼 날뛴 죄로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기죄로 시부모와 남편을 법정에 올렸답니다. 친정 아빠한테 차용증과 계좌 이체 기록으로 돈을 빌린 걸 확인한 판사님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식구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법원에서 바로 깜빵으로 이사했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월급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이 단체로 고소를 하자 또다시 재판을 받아 형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아빠 돈을 멋대로 쓰고 감옥이라는 벌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편 아빠는 진작에 말하지 못한 걸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과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빠,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 아빠는 내가 아빠처럼 이혼하고 안쓰럽게 살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 거잖아. 아빠 마음 다 알아요. 아빠처럼 외롭게 살까봐 걱정된 거지? 아이, 그래.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랬어. 물론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라곤 하지만 네가 박서방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모든 걸 눈 감아주려고 했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아빠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구나.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래도 아빠 덕분에 시댁 식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빨리 알게 됐잖아. 만약 더 많은 세월 보내고 애까지 낳고 살다가 이런 쓰레기들인 줄 뒤늦게 알았더라면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이제 아빠가 자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동안 아빠 눈치 보느라 묻지 못했는데 우릴 버리고 바람나 도망간 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 제가 이혼하며 남편과 자식을 버린 엄마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죠. 그러자 아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생물학적 모친을 말하는구나. 그 인간은 상간남이랑 살림 차리고 몇 년 만에 죽었어. 둘이 여행 가서 무슨 놀이기구 타다가 사고로 한날 한시에 저 세상 갔지. 그래서 둘이 낳은 자식은 고아원으로 들어가 살게 됐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진 않았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도 슬프지도 놀랍지도 않네. 당연한 벌을 받았으니 속이 시원하다. 아빠, 내가 이혼했다고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좋은 가정 다시 꾸릴 테니까. 알았지? 녀석, 그래만 주면 이 아빠가 소원이 없지. 고맙구나. 아빠 마음 알아줘서. 그래서 전 시댁을 처절하게 부숴버린 지 몇 주 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식당을 물려받아 일하게 됐는데 단골 손님이자 다른 동네 건물주 아들인 새 남편과 인연이 됐어요.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세를 갖는 바람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빠는 손주 소식에 들떠 몹시 기뻐하셨고 새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듬해 건강하고 저를 빼다 박은 딸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제 딸아이는 양가 부모님과 저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장하고 있어요. 딸 육아는 친정 아빠가 전적으로 맡아주셨어요. 제가 아빠의 건물을 모두 관리하고 아빠가 키운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새 남편은 착실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데다 애처가여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며 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제 옆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답니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파국을 맞는 시댁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이런 인간들과 한 식구가 된 청취자분들이 아마 많이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피해를 받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